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저는 장예은입니다. 오늘도 국회 책마당을 환하게 밝혀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책마당의 중심. 여러분들이 더욱더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는 김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책의 세계로 더 깊게 안내해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새해 첫 주는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 둘째 주 되면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새해 적응하셨나요? 네, 아직도 적응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도 적응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새해에 맞춰서. 저도 3월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적응기로 이제 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작년에 미뤄뒀던 일들 하나씩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심리학에 있는 개념입니다. 오호. 새 출발 효과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시기나 날짜를 좀 기준 삼아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심리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순간들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나 성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맺고 끊는 형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되는 느낌이 실제로 뭔가 리셋되지 않더라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 새 출발 효과를 누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기 잘 활용해서 올 한해 더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책 한 권의 주인공 누구일지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분은 14년간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국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전해왔고요.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치면서 국정소통의 중심에 서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계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호칭을 이제 의원님으로 그래야 되나요? 그럼요. 네. 의원님이란 단어가 지금까지도 저는 여전히 낯설어요. 진짜요? 어색하고요. 네. 좀 거리감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선배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정 의원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진짜요? 했었는데 네, 진짜로. 방송국 멘트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국회가 워낙 정신이 없어요. 이제 연말에는 예산을 다 이제 처리해야 되고 네. 제가 지금 또 교육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특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제대로 가야 될까? 또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어서 거의 쉴 틈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사실 방송, 청와대, 국회가 다 소통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분야는 어디일까요? 꼽기가 진짜 쉽지 어렵습니다. 근데 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 했던 것들이 왠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걸 보면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좀 편해 보이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편하다니요. 저도 그렇게 편한가? 그냥 저는 같은 업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이 편해 보인다. 알겠죠? 아니 그래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건데 뭐냐면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어쨌든 나를 감싸줄 울타리가 커다랗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또 이제 든든하죠. 보호막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전히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제 버텨내기가 참 녹록지는 않죠.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님을 예전에 그 인간극장에 출연하셨을 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말씀 주시니까는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그때 참 젊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문방구 공깃돌 같은 편안함,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늘 그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강하게 박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면 책 가족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1살 연상인 조기영 시인님이 남편이시고 그 러브스토리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 남편분과 인연이 된 것도 책이라고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줬던 게 태백산맥 1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보면 또 연락해. 그때는 핸드폰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라 전화를 그렇게 수시로 하거나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네. 그걸 딱 받으면서 사귀거나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1권을 읽고 2권을 빌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흑심이 있었지. 왜냐하면 2권이 보고 싶으면 내가 서점 가서 사든지 맞네요. 빌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오빠한테 빌리려고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번을 만났죠. 와. 10번짜리니까.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그죠? 와, 이거 진짜- 한편으로. 괜찮아요. 지금도 쓸 수 있는 플러팅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오. 네. 아이디어를 얻어갑니다. 저도 그 개인적으로 내신 책도 읽었고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책을 펴내시기도 했는데 네. 아이들에게 칭찬 일이 생기면은 서점을 가신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오. 너무 좋은 네. 방법이지 않아요? 네. 우리 두 부부가 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요. 책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하고도 뭐만 있으면은 우리 서점 갈래 하면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화책만 고르려고 하고 그러죠. 네. 저는 그거를 굳이 말리진 않아요. 뭐가 됐든 전자기기가 아닌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다. 만화책을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해리포터 같은 거라든지 요새는 고양이 전사들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끝도 없이 나와요. 그 시리즈는. 그 책을 보면 이게 무슨 삶의 교훈이 될까 하는 생각을 엄마들은 하지만 애들한테 이제 책을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해주는 게 첫 번째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위 위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진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디지털 기기가 범람하는 시기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반갑고 좋고 진짜 필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하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이팅이에요. 책을 사랑하는 고민정 의원인데요. 선물처럼 가져오신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제가 갖고 온 책은 태종평전입니다. 역사 속의 왕이 정말 많은데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정치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그리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가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도대체 그 권력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러면 우리 역사 속의 왕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은 늘 독살의 위협을 받았었고 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죽은 경우들도 있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죽여가면서까지 또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반드시 있어야 돼서 조선 왕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태종이라는 왕은 굉장히 강하고 독한 왕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태종 다음에는 세종이라는 또 성분을 낳은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대체 태종의 핵심이 뭘까? 태종의 매력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태종은 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을까? 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진짜 찾아서 본 책입니다.
저는 일단 용의 눈물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네. 태종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상남자시고 거기에 좀 잔인무도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좀 많은 몰랐던 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태종 이제 이방원 그러면 위로는 태종 이성계가 있고 아래로는 진짜 뭐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역사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좀 온전히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성계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려말 문과급제를 했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기로는 뭐 왕자의 난도 있었고 숙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레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기록들을 보면 오히려 부세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전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약간 상남자라고 하셨지만 약간 장비 같은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던 것 같은데 최근 드라마들을 보면은 약간 미소년의 이미지, 좀 이성적이고 이렇게 후대를 생각하고 이런 면모들이 있어서 좀 다른 모습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좀 공통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님은 어떤 면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태조와 태종과 세종 그리고 세조 이 왕들은 다 각기 너무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왕이 없었더라면 조선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태종이라는 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강한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을까? 보통 폭군은 좋은 사람한테 왕위가 물려지지가 않죠. 네.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거나 네. 그래서 꼭 몇 번은 이렇게 부침을 겪게 되는데 네네. 그 다음에 바로 세종이었다는 걸 보면서 아, 태종만의 뭔가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느낀 거는 만약에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이라는 성군은 만들어지지 못했겠구나. 왜냐하면 태종이 세종을 대신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다 숙청했거든요.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줬었던 태종이라는 강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탄생할 수 있었다. 희한하게 그 왕에 관해서 다룬 책들이 많긴 하지만 태종은 좀 드물거든요. 이 책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책은 실록을 바탕으로 태종의 리더십과 통치 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평전입니다. 건국 직후의 혼란을 정리하고 또 조선의 기틀을 다진 결정적 순간들을 굉장히 밀도 높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로써 뭐 냉정한 권력자 이미지만이 아니라 조선의 시스템을 설계한 리더의 모습으로 태종을 새롭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태종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특히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방원의 모습이 좀 흥미롭게 다뤄지거든요. 눈에 띄는 대목이 명나라 사행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읽어주실까요? 네. 주원장은 생각을 바꾸어 조선의 왕자를 보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왕자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자칫 인질로 붙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성계는 정한군 이방원을 불러 명나라 천자가 질문할 경우 내가 아니고서는 대답할 수 없다라면서 쉽지 않은 부탁을 했다. 이방원은 부왕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방원은 이때 명나라에 가서 주원장을 만나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양국 간 신뢰도 쌓았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연안과의 정치적 인연을 맺어 장차 조선 명나라 사이에 우호 기반을 닦았다. 네. 신하들과 왕족을 통틀어서 아마 이 태종 이방원이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거의 유일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태종 이성계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저자는 그의 일하는 방식을 두고 선발제지, 먼저 나서 사태를 제압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의원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태종의 그 선발제지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교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앞으로 내달리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래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고민만 너무 길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다고 고민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거는 이제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고민 끝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일단 한번 가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태종을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그런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큰 결정을 잘 못할 때가 많아서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 결정이 어떤 큰 기준이 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네. 결정의 어떤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막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원칙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법안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부딪히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막 혼잡하고 난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법안을 내가 왜 처음에 만들었는가. 그래서 처음의 마음이면서도 그것이 곧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훨씬 사안이 간단해지고 단순해지면서 결정 내리기가 좋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책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으로 새를 울게 만드는 리더라는 부분을 꼽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기리 씨가 좀 소개해 주겠습니다. 태종은 새를 울게 만드는 리더였다. 자신을 반대하는 김종서와 사육신을 척결하고 조카 단종마저 제거한 수양대군은 울지 않는 새를 죽여버리는 스타일이었다. 이에 비해 부왕 태종의 신뢰를 얻기까지 자기를 절제하고 항문을 닦으며 기다리다가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면서 왕의 계승권을 물려받은 세종은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유형이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기지와 순발력으로 부왕 이성계의 신뢰를 얻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왕위에 오른 태종은 새를 울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아, 태종과 세조와 세종을 그렇게 비교하니까는 정말 확 와닿는구나 싶었고, 늘 책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반추해서 보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 속하나.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세종을 지향하되 나의 모습은 태종인 것 같아요. 11살 연상의 남편하고의 결혼을 결심할 때도 그렇고, KBS 아나운서를 제가 14년 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선택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선발재지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하고 기다리려고 하고 세종처럼 이제 그렇게 지향하죠. 세종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늘 노력하고 있고. 좀 결단력이 있으신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나운서 때 모습을 생각해 보다가 또 정치에 계신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분이었나 싶은 순간들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늘 우유부단하고 학교 다닐 때 손들고 발표도 한 번 못했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늘 그게 있었어요.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내가 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나서 돌이켜보니 아니야, 고민정이라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착한 애 컴플렉스가 아니라 선방을 날리는 아이였구나. 되게 표현이 좋네요. 네. 선방을 달리는 아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정말 명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리 씨는 뭐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달달 외우고 있죠. 네.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네. 보고 읽겠습니다. 이런들 또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거를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혜진 씨는? 저는 18년간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충분하다 이 한 문장 기억 남는데 이게
권력자들에게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말은 아마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했던 얘기로 기억해요. 의원님께서 꼽은 어록은 뭐가 있을까요? 책 내재여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제 우리 국가사로 보더라도 그런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 태종처럼 사건을 보고받는 순간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런 정치를 하고 있나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 안에서도 태종은 거의 한 10,000석에 가까운 쌀이 바다에 다 이제 침몰되고 사람들도 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고. 근데 왕이 배를 몬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출항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우라고 얘기한 적도 없죠. 없지만 태종은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지금의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태종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는 한참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책내 제어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와 연민을 내가 균형감 있게 잘 갖고 가고 있나 하는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법안들 중에서도 학교급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리사들에 대한 처우도 좀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죽어가는 우리 조리사들이 없어지게끔 하려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법이지만 그 안에는 그분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없었다면 아마 추진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탓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태종이 말했던 책 내재였고요. 이번에 또 두 분이 책을 잘 읽고 오셨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로 한번 걱정, 나도 떨린다.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제가 문제로 한번 내볼게요. 이응, 치읓, 리을, 시옷. 뭘까요? 리을, 시옷? 네, 책에 나오는. 네, 일단은 인천이고요. 인천 좋네요. 네. 아니면 왕초. 뒤에는 그냥 날려버렸네요. 뒤에는 리셋. 리셋? 인천 리셋? 이런 건가요? 인천 리셋. 위험한 말인가요? 뭘까요? 뭐죠? 도대체 뭐가 있었죠? 이런 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요? 그런 게 있었나요? 여치란승. 여치. 그런 게 있었나요? 네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네. 이제 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건데 저는 우리 300명 의원들 가운데 법안을 많이 그렇게 발의하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자고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법에 국민들을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저는 법안을 많이 내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또 반영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다 보면 당연히 법은 느릴 수밖에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때도 우리가 정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해야 이게 풀리지 마음 급하면 그냥 잘라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정치에서 꼭 필요한 덕목 뭐가 있을까요? 그 정치라는 게 정의와 연민으로 직무를 짜는 것이라고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가 그 정의와 연민의 마음을 잃었을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의만 따져서도 안 되고 연민만 따져서도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가슴에 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선이 됐을 때는 아마 연민에 좀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법 제도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감정이 너무 앞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뒤따르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라는 게 그래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아나운서 할 때는 소위 이제 연민 쪽에 가까운 집단에 있었잖아요. 네네.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울고 웃는 이쪽에 있다가 지금은 아주 그냥 냉정한 곳에 이제 와버렸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야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요새 정치가 그걸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차이가 큰 두 집단에 계셨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의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있으실까요? 또 새해인데. 저희 이제 아이가 둘이라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제 재선 의원이어서 될 수 있으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입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그거 해서 우리가 조금 괜찮아졌어를 5천만 모든 국민이 모르셔도 괜찮으니 단 몇 명이라도 정말 그 당사자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레트로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네를 와봤는데요. 이곳은 바로 창신동입니다. 창신동은요, 1970년대부터 작은 봉제 공장들이 모여서 삶을 꾸려온 곳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대문 패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이 당시에 평화시장 봉제 공장의 노동자였던 고 전태일 열사의 항거 이후에 평화시장 일대의 봉제 공장들이 이곳 창신동으로 이동하면서 이 일대가 봉제 거리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 좁은 골목길에는 원단과 의류를 실은 오토바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그런 골목인데요. 여기가 바로 의류 하청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목 자체를 봉제거리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봉제 공장들이 예전과 다르게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에 문을 연 책방은 어떤 특별한 포부를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동네에 왜 책방을 내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가고 있는 책방이 이곳 창신 골목시장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러 전통 시장 중에 가장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신 골목시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옛날 전통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판도 걸어놓지 않았고요. 좁은 골목길 사이에 형성이 됐는데 정말 편하게 장 보러 오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네 책방 하면서 시장 안에 있는 책방은 처음 가보거든요. 확실히 가는 길부터 분위기가 참 정겹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서점 맞나요? 여기 이렇게 알록달록 실패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확실히 봉제 마을의 특색을 잘 살린 그런 책방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봉제 용어 8가지가 적혀 있는데 시약의 오버로크, 객공, 약간 일본어들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써져 있는데요. 아, 이건 재봉틀이네요. 여기 약간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책방이라서 그런지 전통적인 느낌도 있고 또 현대적인 감각도 돋보이는 그런 서점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창신 책방 어떤 서점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먼저 창신동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봉제 공장이 한 1000곳 정도 있는 봉제 베이스로 된 마을이거든요. 근데 마을이 점점 오프라인 시장이 죽으면서 마을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 해서 창신 책방을 창신동에 오픈하면서 봉제를 된 베이스, 인테리어를 생각하게 돼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창신동을 대표하는 책방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책방 이름을 또 지어주셨는데 이음 책밭은 뭐예요? 창신 책방은 유미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 큐레이팅부터 이음 책밭은 책만 팔지 않고 책도 파는 공간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굿즈를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한 공간 이원화된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이제 공제에 60년을 하셨거든요, 창동에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를 도와서 다양한 북커버라든가 북마크라든가 또 이제 그걸 보시고 다른 이제 교수님들부터 이 창동에 관계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는 공간만 마련했지 사실은 이웃분들이 다 도와주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봉제 용어들도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저거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아니, 마련을 이거는- 하신 거예요? 일본 잔재가 남아서 일본 말로 다 돼 있는데 마을 차원에서 이왕이면 일본 말이나 외래어를 쓰지 말고 한국말을 쓰자고 해서 저희가 그걸 기록해 놓은 거를 다시 옮겨놔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 분들한테. 굿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손수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가 어떻게 됐든 최대한 동네에서 만든 것들로 진열하자는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저희가 다른 데는 원래 체험이 없는데 일부러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해보고 싶어요. 버려진 원단이나 버려진 실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게 된 거예요. 먼저 이렇게 미실 장치가 있잖아요. 네. 여기 실을 좀 감아서 이 기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인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자동으로 이게 되게 멈추거든요. 신기하다. 쪽가위로 이걸 정리를 딱 해주시면 하나의 또 제품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구멍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얘를 이제 감아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고, 얘는 이제 한 바퀴 돌린 상태죠. 여기도 걸려있고, 눌러보겠습니다. 오! 와! 완성됐어요. 아까 만들었던 거에 이 고리를 걸고 네, 맞습니다. 얘를 이렇게 건 다음에 반지 사이에 끼워서 네, 잘하셨습니다. 짠! 완성됐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굿즈 말고도 또 다른 굿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책방이니까 네. 책의 주인이니까 책의 주인을 빛나게 될 굿즈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책 그 겉에 씌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이야,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이건 저희 아버님께서 창신동에 버려진 원단과 네. 선택한 디자인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책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책 전문 네, 맞습니다. 대표님을 또 모셔보도록 네, 하죠. 유미 대표가 네. 다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유미 대표.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방 지기님께서 특별하게 여기 책들을 선별하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오시는 분들이 보시기 쉬운 문학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뭐 시, 소설, 에세이, 고전, 인문학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해 놓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사실 독립서점인데 독립서적을 100% 다룰 순 없지만 저희 쪽에서 뭐 북콘서트 하시거나 북토크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한 뭐 DM으로 이런 책 입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런 책들도 다 받아서 서평도 써드리고 같이 뭐 책도 읽어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 책이 또 눈길을 끄는데 창신동 이야기. 이거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미싱대, 그 다음에 뭐 재봉틀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미싱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책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창신동에 관련된 이야기여가지고 이 책을 찾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창신동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뭐 봉제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사진이랑 연역이랑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저희가 시나 소설을 보다 보면 시인님도 뭐 이제 창신동 꼭대기를 넘어가면 대학로가 나오고 그런 책들 만나면 저희도 창신동 얘기가 나와서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로 또 소개도 드리고 하고 있어요. 네. 또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루리 작가의 나나 올리브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전쟁통 속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을 당한 사람들, 뭐 적병일 수 있으나 다친 사람들을 구해주면서 자기는 그 마을을 떠나잖아요. 가족들도 다 피난을 가도.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구절구절이 너무 따뜻하고 뭉클해서 정말 좋고 연말 연시에 정말 따뜻하게 읽을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동적이면 대표님도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나요? 저는 항상 이제 서점을 하기 전에도 책을 매일 읽는 편인데 책을 보면서 항상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레이팅 하는 부분도 그 여러 좋은 부분 중에 가장 좋은 구절을 좀 쓰는 편이에요. 창신 책방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는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책방이라고 꼭 책이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편하게 들리셔서 이런 공간에 이런 지역에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떠나서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책방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처음 들어오실 때 우아로 시작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냥 아기자기한 한국의 멋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꾸준히 찾아주시는 그런 책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신 책방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적인 전통을 살린 그런 예쁜 문양을 가진 굿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볼거리가 정말 풍성한 그런 책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창신동을 정말 사랑하는 두 대표님이 운영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이 동네 정감도 느껴지고 이 봉제 마을의 특별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리 씨가 준비했죠? 네, 이번 순서는 기리 씨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기리기리 기억되고 기리기리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뭐야 이게. 3575 7710
155-400, 8282-1255. 뭐야, 뭐, 암호인가요? 아,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뭘까요? 파리파리는 그 빨리빨리. 어허. 뭐, 사랑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눈치가 빠르신데, 이 삐삐에서 무선호출기에 남기던 그 숫자 메시지인데요. 3575는 여러분들, 사무치게. 자, 그리고 1177-155-400.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I miss you. 어려운데요? 네. 그럼 8282-1255 이거는 뭔가요? 빨리빨리 1255! 진짜예요? 네. 지어낸 거 아니죠? 네. 재밌나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이현 씨. 11010. 11010? 네. 저보다 조금 더 산 그 박혜진 씨가 알 것 같아가지고. 11010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보시면 바로 흥입니다. 네. 지어낸 거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책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비 많이 걸면 네, 그래서 오늘 이 삐삐가 국민 필수템이 되기 시작했던 1994년 1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삐삐가 그때 처음 생긴 건가요? 사실 그 전에도 삐삐는 있었는데요. 그때는 특수직, 기업용이었다면은 1994년 1월 14일 개인용 호출 서비스 015가 정식으로 개통한 거죠. 이때부터 누구나 가입 가능한 서비스가 된 건데 두 분은 삐삐 세대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삐삐를 항상 이 허리에 차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보관을 하고 계시고. 진짜요? 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이제 그거를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혜진 씨도 얼추 삐삐 세대로 알고 있는데 삐삐 목격 세대를. 삐삐 목격 사용 세대가 아니라 목격 세대. 그때 시기에 삐삐가 좀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네. 공중전화 이용 세대도 훨씬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성 녹음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진 게 뭐 하이텍, 천리안 이런 거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 문화적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94년이 김건모의 핑계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전국에 레게 열풍이 하고요. 그때 또 서태지와 아이들 3집이 발표가 됐었죠. 그때 바래를 꿈꾸며나 교실 이데아 같은 명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세대예요? 그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 정확하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일상도 그리고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던 그 시기. 독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199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시작으로 소설 앵무새 죽이기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작품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칠막칠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좀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잘하라고 주는 것 같아서 네네. 부담됩니다. 네, 김치는 이제 네가 담거라. 자, 7막 7장까지 장르가 진짜 다양하죠. 당시 독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집니다. 이 중에 두 분은 읽어봤거나 이거 궁금하다 싶은 책 있으신가요? 저는 좀 궁금한 책이 아까 말한 그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네. 되게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의미인지. 채찍의 의미인지. 근데 의외로 정말 따뜻한 책입니다. 이 평범한 중년 주부인 장선용 선생님이 미국에 사는 며느리에게 틈틈이 보내던 요리 편지였거든요. 얘기가 다르죠, 이거면. 따뜻하다, 진짜. 다르죠, 거기 보낸 건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랑은 다르죠. 네, 그 편지가 한국일보 지면에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93년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으로 묶여서 나오게 된 겁니다. 며느리에게 어떤 요리를 좀 알려주셨을까요? 네, 다양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밥국, 나물 같은 기본 한식부터 샌드위치, 스파게티, 누룽지탕까지. 오, 맞네요. 미국에 있는 분한테 스파게티를 알려주셨어요. 네, 심지어 명절, 제사, 상차림 팁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요리 올인원 백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잘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리 사진을 또 멋지게 찍어서 이제 책에 같이 넣잖아요. 네, 그 사진 보는 맛이 있죠. 네. 네. 근데 이 책은 의외로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다는 그런 스토리텔링, 서사적인 힘이 훨씬 강했던 것 네. 같은데, 근데 사진이 없는 요리책 너무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대신에 굉장히 계량이 정확하고 또 그다음 설명이 친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리책 볼 때
이렇게 자세히 쓰여 있어도 친절하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읽어도 정보는 이제 입수가 되지만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는 힘든데 이 책은 되게 이해도 잘 되고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 없어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잘 쓰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당시 이 요리책으로는 이례적으로 1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뭇국 레시피가 이 책의 조리법을 참고한 걸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화제가 됐습니다. 오, 그럼 이 책 사서 이제 기리 씨도 그걸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요리해주는 남자. 네, 서로 계속 네가 하라고. 서로 막 주는 거.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은 제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4위로 갑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고전,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책인데 네. 기리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은 뭐 이게 동물 애호가들한테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책이죠. 앵무새가 그리고 주인공 같은데 근데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책은 말이죠. 혜진님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앵무새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1930년대 미국 엘라베마주를 배경으로 한 소녀 스카웃의 시선으로 펼쳐지는 성장 소설입니다. 이 스카웃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흑인 남성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정의와 용기 같은 주제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성장 소설인데요. 문학적으로는 이런 성장 소설이라는 구조와 법정 소설, 사회적으로는 이제 불평등 문제라든지 차별과 같은 주제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앵무새 죽이기 제목에 대해서 네. 아직 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서. 짚어주세요. 네. 네, 제목이 진짜 상징적이죠. 만약에 이게 앵무새 죽이기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들어갔다면 과연 이만큼 화제가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앵무새는 사람들에게 노래만 들려줄 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앵무새를 죽인다라고 비유를 한 거고요. 작품 전체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인종차별, 편견 이런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하나에 이 책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네, 1위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에세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이 책은요, 1992년 14대 대선 패배 이후 정계를 잠시 떠나 있던 시기에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을 차분하게 정리한 첫 자전 에세이입니다. 정치인의 그 에세이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건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나온 지 넉 달 만에 59세를 펴낼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정계를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갈래들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 지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좀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책의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개인의 회고와 민주주의의 신념,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담겨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병약했던 기억부터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교육자가 됐을 것 같다는 고백까지 인간 김대중을 보여주는 대목도 많았고요. 또 망명과 투옥을 반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흐름은 거꾸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던 일관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리 씨가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인상 깊은 구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인생이란 죽는 순간까지 도전과 응전의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 네. 결국 좌절의 순간에도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치가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분명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꽤 많은 생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기리 씨의 그때 그 책 만나보셨고요. 우리는 신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즐거운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